맞아. 쓸데없이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야, 내 예상으로 이번 시험도, 근데 1학년 1학기는 그것이 되게 높아요. 중간고사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라서 뭐 너무 어렵게 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있어.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시험 준비를 몇 개월 동안 해. 6개월 동안 하잖아. 고1 올라갈 때부터 하잖아요. 중3 끝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야. 1학년 1학기는. 그럼 진짜 본 실력 어디서부터 나와? 2학기부터 나와요. 또는 1학년 1학기 기말부터 조금씩 나오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대체로 컷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한 95점 위로는 받아야지 이제 좀 내가 흔들리지 않게 1등급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1컷은요 내 예상으로 한 92에서 89 사이에서 아마 잡힐 거야. 근데 내가 93점 받아오면 너무 쫄리잖아. 기말 때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어차피 중간기말 합산이잖아. 기말 때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그게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불안감을 가지는데 그 불안감을 좀 덜 가지려면 한 95점 이상 받으면 된다. 뭐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95점 이상 받으면 잘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1컷이 98점도 아니잖아. 너무 극단적인 편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자 실수는 한 개까지 허용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다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벌써.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건 뭐 어쩔 수 없어. 그 본인의 준비 부족이기 때문에. 아니 학교 시험을 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해요? 네? 맞죠? 중학교 시험 치면서 모르는 거 있었어. 다 자기 몰라서 틀린 적 있어. 다 실수했다 그러지? 맞죠? 자 실수가 용납되는 게 아마 한 개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가지고 감점을 최소화하면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을 얼마나 깐깐하게 볼지 솔직하게 말하면 몰라. 첫 시험을 치고 나야지 이번 1년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 첫 학기 첫 중간고사 첫 시험은 좀 이제 그냥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모든 걸 다 개빡으로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뭐 다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첫 시험 치고 나면 윤곽이 좀 보일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뭐 중간고사가 한 95, 94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심장 철렁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변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렇게 등급 컷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기말 때 뒤지게 어렵게 나옵니다. 다 풀어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중학교 시험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중간 쉽다고 해서 기말도 어렵게 중간 쉽다고 기말 어렵게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요 중간이 너무 쉽게 나오면요 기말은 엄청 어렵게 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여러분들 이 1부터 뒤까지의 순서를 다 매겨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애매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노력의 대가를 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열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난이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험 배점도 이상하게 나와 있는가 봐. 3.7점, 3.6점, 3.5점. 그 왜 그렇게 다 소수점 만들어놨는데 어떻게든 등수 만들려고 그런 거야. 동점자 안 나오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건 당연히 돼야 될 거고요. 국어가. 왜냐면 이번에 뭐 외부 지문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오면 좀 시간 안에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쫙 풀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하면서 확실하게 이건 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갈라낼 수 있어야 돼요. 선지에서. 그거만 좀 잘 연습하면 되지. 일단 시험 치면서 모르는 건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계속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할 텐데. 그렇죠. 그냥 국어 그렇게까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엄청 쫄리는 정도다.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어. 다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내가 이제 오래 봐왔던 학생들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준비 좀 되어 있다. 봐도 돼요. 지금부터만 좀 잘 챙겨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시험 기간에 뭔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세요. 그렇죠? 허투루 쓰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내가 좀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해요.
한 과목만 1등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뭐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거기에 뭐 올인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올인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나가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시험 5과목 치겠죠? 5과목 치는데 하나 정도는 2등급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 인생 안 망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거 하나 나왔다고 막 무슨 지금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생각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왜? 2학년 때 다 1등 받으면 되지. 농담, 장난. 알겠어요? 자, 올 1로 마무리하는 학생은요, 전교에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왜냐면 2학년, 3학년으로 되면 과목이 엄청 분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전교 선수 몇 명이에요? 230. 야, 개꿀이네! 223등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230명 중에 228명이라서 23명. 23세 23등이죠. 228명이면 23등이죠. 개꿀이구만. 작년에 여러분들 한 190명인가 180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18등인가 이래가지고 조금 간당간당했단 말이야. 23등이면 뭐 4명 차이 커요. 크지. 엄청 크지. 1등급인데 엄청 아, 크지. 누구나 되는 거 아니야? 당연. 야, 왜 여러분들 입시 설명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꼭 1등급 받아야 된다, 1등급 받아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학교에 1등급을 못 받는 사람이 90%입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반드시 1등급 받아야 된다. 1등급 못 받는 사람이 90%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중학교에서 이미 10% 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학생은 올 1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막 입시 전문가들이 막 1등급 안 받으면 인생 망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에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 뭐 소수점이 2점 몇 가지 내려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그건 2등급, 3등급 받는다는 얘기니까. 근데 1등급 또는 2등급만 받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 다 등수는 그 등급은 몇이야? 1.x야. 맞잖아. 내가 3등급 이상을 받지 않는 이상은 2점 몇 대로 넘어갈 일은 없잖아. 그 상황만 안 벌어지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다 1점대 안에서 놀 거라고. 그 노는 사람들은. 최상위는 1.1 몇 또는 1.0 몇이 돼야 될 거고 그 밑으로 해서 1.1대, 1.2대, 1.3대, 1.4대가 나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목표가 뭐야? 1점 몇 대라고 할 때 그 1점 몇 대, 물론 1점 몇 대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안 망합니다, 인생. 알겠죠? 근데 1점 몇 대라고 할 때요. 그 1.x를 뭐 하는 거야? 줄여나가는 게 내신 싸움이야. 알겠죠? 물론 올 1인 사람은 올 1에서 1점 몇 대가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뭘로 경쟁하는 거야? 1.x가 될 텐데 그 1.x에서 그 x의 숫자를 줄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되면은 내가 1등급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과목과 어떻게 해도 1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를 구분해가지고 걔는 뭐야? 일단 최소한 2능 받게끔 노력을 하는 거고 1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과목은 어떻게 1을 받을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를. 그러니까 이 내 성적표에 2가 없게 한다라고 하는 건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교에서 1등 또는 2등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230명 중에서 298명은 1등을 못해요. 2등도 못하고. 맞잖아. 여기에 있는 사람만 해도 1등, 2등 안 되는데 6명인데요.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거라는 생각을 애초부터 안 하고 일단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이 얘기 왜 하냐면 여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 중간에 퍼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퍼지지 말라. 어차피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더 최선의 선택, 더 최선의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다 돼. 자, 다시 봅시다. 그냥 뭔가 지금은 이 얘기하면 그냥 헉 하는 느낌이 좀 들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말이 위로가 되는 순간도 있을 거야. 자, 다시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남자가 넥타이 빌려와가지고 여자랑 엄마 얘기하려고 합니다. 맞죠? 자, 어때요 이젠?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원료. 아니 정말 그래요. 자,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보면서 이 영감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이야기, 엄마 이야기 그것 좀 계속해 봅시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작게 한숨을 쉬면서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헤쳐가야 할 난관이 아직까지 남은 거야. 엄마 얘기 클리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야 돼? 그 여자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것까지 클리어하고 나야지 뭘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여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렇죠. 나도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볼까요?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의무적으로 묻겠다는 건, 잘 보세요. 이 남자는 진짜로 이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야? 관례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냥 관례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진심 아닙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여자가 글쎄요라고 하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남자도 의무적으로 대답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는 뭐야? 무조건 대답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맞죠? 자, 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난폭에다가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야? 남자 입장에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벽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남자가 자기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아이 골치야. 자, 왜 그러시죠?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벌써 벽 느꼈어.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자,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어요. 첫눈에 많은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 얘기서 머물고 있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힘 좀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뜬금없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작이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기 별명이 뭐냐면요. 덤이라는 거야. 덤. 덤이 뭡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사면 누군가가 금액을 지불하죠. 금액을 지불하면 그 물건을 받을 거 아니야. 물건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주는 사람이 자기 자유에 의해서 무언가를 더 얹어서 주는 게 덤이잖아. 근데 그 여자 별명이 덤이랍니다. 그 왜 덤인데? 왜 조금 더 얹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고 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얹어주었답니다. 되게 비참한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는데 거기에 덤으로 얹어준 게 나라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덤, 이 말 속에는 뭔가 그리운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덤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덤. 아버지는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아버지 도망갔어.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사기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아버지 사기꾼입니다. 자, 이 여자의 맞선남 주인공이다. 그쵸? 남자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빌렸던 거래요. 자, 둘 다 똑같습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날 때 물건을 다 빌려서 만났고요. 남자 역시 지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물건을 다 빌려왔습니다. 사기꾼. 자, 덤.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덤이라고 하는 옛 이름처럼 뭐가 있다? 그리운 데가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뭘 하고 있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지금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이 남자도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에게는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게는 좋답니다. 왜?
홀가분하거든요. 그럼 덤이라고 하는 게 왜 홀가분한데? 덤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에게 줄 때 이게 의무적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니잖아.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이제 그 물건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게 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덤이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신을 덤이라고 부를 때 이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홀가분하다는 걸 느끼는 거야. 어딘가에 뭔가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뭘 벼르는 거야? 오더 내린 거 있죠. 선을 보러 나갔는데 그 사람이 부자다? 무조건 결혼해라. 왜? 자기가 사기꾼이랑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자, 사기꾼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고. 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남자가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로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뭡니까? 남자에 대한 뭐가 올라가는 거야?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속에 있는 비밀을 그에게 꺼내준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덤. 아니요, 그냥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아닙니다. 자, 다음. 자, 이러고 나서 이 넥타이를 어떻게 하느냐, 풀어가지고 다시 관객에게 돌려줍니다. 자,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관객석을 거닐면서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이 중얼거립니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이 당신이 누구야? 그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요 방백입니다. 그래서 누가 듣지 못해요? 이 여자가 듣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뭐 누구라 할 건 딱히 없고요. 지금 관객석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객석에 내려가서 지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서 뭘 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난 당신을 사랑해. 혼자서 계속 중얼거립니다. 여자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물어봅니다. 뭘 하고 계세요? 저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야? 거짓말이죠.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어떻게 합니까? 기댑니다. 사이가 더 가까워지죠. 호감도가 더 증가합니다. 지금 부자인 줄 아는 상황. 그렇죠? 자, 하인이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 극에서 하인의 역할은요, 악역, 나쁜 역할 아닙니다. 그냥 뭘 하는 역할입니까? 빌린 물건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가져가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인이 저벅 하면서 이 남자한테 갈 때마다 우리 관객은 뭘 느낄까요?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 곧 물건이 빼앗길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 극에서 하인의 역할은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위협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오고요. 두려워지는 남자는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을 감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건 빼앗기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감고 있는 걸로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늘어나고 있어? 신뢰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남자는요 지금 물건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 여자는 눈 감고 있는 상황.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뭐야? 이 남자가 빌린 물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빌렸어. 근데 뭔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는데 에르메스 백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생각해봐봐. 얘를 보고 자질구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렇게 자신의 이 어떤 이 뭔가 겉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빌린 물건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왜 별거 아닌데? 이제 나에게서 떠나갈 것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극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소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행복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소유란 건 이런 것이구나 를 깨달아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소유의 본질이 뭔데?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거야. 자, 그렇습니다. 더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놀랄 건 못 되지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많은 것들이 떠나갔는데 그게 놀랄 게 아니랍니다. 왜?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이거든. 나에게서 떠나갈 것들은, 떠나가는 것들은.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극 안에서 시간이 지난다. 뭐랑 똑같다? 빌린 것을 되돌려준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빌린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이야. 자, 그래서 빌린 걸 되돌려주는 예시를 보여줄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올 거거든. 첫 번째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를 몽땅 되돌려준답니다. 자, 이게 지금 빌렸던 걸 다시 되돌려주는 예시로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생명을 돌려주었답니다. 어디에게? 이 세상에게 또는 이 자연에게. 이제 고양이가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요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야.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소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되돌려준다. 물건이든 목숨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연으로 가죠. 맞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되돌려준다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생명이든 뭐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이 물건들 다 여러분들 소유입니다. 네 거냐고 물어보면 본인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본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혹시 평생 본인 겁니까? 펜을 쓰고 있어요. 펜을 쓰다가 거기에 있는 잉크를 다 썼어. 혹시 계속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버릴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버리고 다 어디로 가는데? 땅속으로 가거나 뭐 태워져서 공기로 날아가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빌렸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딘가로 되돌려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남자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소유의 본질이란 물건을 다 빌리고 났더니 뭐야? 시간이 되면 다 돌려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뭐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되돌려주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이게 소유의 본질을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다음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자, 남자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바로 뭐야? 진실을 알았다는 거고, 이 진실은 아까 적었던 뭐라고? 소유의 본질입니다. 자, 이거 자랑거리 왜 표시하냐면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랑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처음에 다르게 제시됩니다. 자, 여자는요, 그래서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뭘요? 그런데 당신에게 이제 자랑거리는 뭐냐고 물어봅니다.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라고 하면서, 자,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열어요. 그 핸드백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사진 3장이 나옵니다. 자, 이 사진 3장을 꺼내는 사이에 남자는 뭘 뺏기냐면요, 모자를 뺏깁니다. 자, 잘 보세요.
시계를 본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계를 본다. 이 극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전부 뭡니까?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맞죠?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되돌려줄 시간이야. 자, 남자가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 말하는 게 뭐야? 야, 의자 안 뺏겨서 다행입니다. 라고 낙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사진 3장 꺼냈다고 했잖아.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뭐라는 걸?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지금 이거 왜 꺼냈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자랑거리 없냐고 물어봤잖아. 자랑거리 물어봤는데 사진 3개 꺼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바로 뭐야? 자신의 자랑거리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꺼냅니다. 남자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아까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죠. 자, 그래서 이 자랑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랑거리의 차이. 남자는 뭐야?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자는요, 외적인 아름다움이죠. 자, 남자가 사진들을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인이 아까 모자를 뺏었잖아. 모자를 뺏어 가다가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 사진을 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째려봐요. 쉬, 가라고. 남자가 하인을 밀어냅니다. 남자가 뭘 봐? 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일 뭐라고 적혀 있어? 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다는 거 누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야? 할머니, 어머니, 여자 이렇게 있는데 여자 당신 보고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 젊으니까 그렇지.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나올 거냐면 소유의 본질이 나올 겁니다. 자, 소유라고 하는 거 평생 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없어진다고 했어. 없어진다고 했어요. 되돌려준다고 했지. 젊음 평생 있습니까? 없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젊음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돼요? 어딘가로 되돌려줍니다. 마치 뭐 같아요? 소유물 같지. 자, 그래서 이 젊음과 관련해 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 소유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나이군요. 젊음이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있고요. 사진 3장이잖아. 맞죠? 그래서 사진 한 장은 여자 얼굴 옆에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꽃다운 나이군요. 젊은 시절이군요. 자, 그러고 나서 사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사진을 옆에 이렇게 탁 여자 얼굴 옆에다가 대어줘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여자 얼굴 이렇게 있고 어머니 얼굴 이렇게 있겠죠.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라고 하면 여자가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 이제 약간 늙은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45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여주느냐? 사진 바꿔서 할머니 얼굴 옆에 이렇게 딱 됩니다. 더욱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자, 여자가 푹 쉰 목소리로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자, 보세요. 늙으셨군요 라고 되어 있어. 자, 이제 뭐는 없어졌어? 젊음은 없어졌어. 자, 재미난 놀이를 해봤지요? 네, 재미있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잘 보세요. 뭐에 있다고?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다고요. 자, 시간이 지나감. 아까 적었듯이 첫 번째 뭐야? 소유한 것을 되돌려줍니다. 두 번째, 젊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젊음을 되돌려준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깨달았고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소유에 대한 깨달음이라며.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서로 이제 행복해하고요. 자, 그 사이에 하인이 남자의 저고리 위에 옷을 뺏어갑니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여자한테 고백해요. 그러면서 청혼합니다. 결혼해달라고. 자, 하인이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입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여자가 그 쪽지를 냈는데 쪽지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나가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디에서 나가라? 저택에서 나가라. 왜? 저택도 빌린 거잖아. 근데 지금 저택이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저택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쪽지를 받은 거야.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나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사기꾼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여자가 충격을 받고요. 자, 근데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두 빌린 것들 뿐이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다 뭐라는 거야? 나도, 당신도 잠시 빌린 거라는 거야. 자, 이 우리의 삶도 아까 그 고양이의 예시처럼 삶이 다 하고 나면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 달림, 구름, 나, 당신 전부 빌린 거라는 거야.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하인이 엄청나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구두야. 그거를 저벅저벅 가져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이 남자를 바로 차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기감이 조성되는 거죠. 주저앉아서 자기 신발을 신고요.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점점 위기감을 느끼겠죠.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여러 번 읽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로맨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물건을 빌렸어요. 험하겠어? 소중하겠어? 소중하게 쓰겠지. 왜? 돌려줘야 되니까. 난 당신을 그렇게 빌린 것처럼 뭐 하겠다고, 소중하게 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쩌면 좋아.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벌써 호감이 커져가지고 하인이 구두를 다시 신습니다. 자, 맹세는요. 맹세는 어떡하죠? 엄마한테 받은 오더.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글쎄, 그건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이 사진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진 석장은 뭘 나타내는데 젊음, 늙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늙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고 여자에게 남는 건 이제 젊음이 사라지는 이제 늙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이해할 거라는 건 뭘 이해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진 3개를 당신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당신 어머니 역시 소유의 본질을 깨달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는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폰 속에 담고요.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냥 등 돌리고 가버립니다. 거절하죠. 자, 다음. 잠깐만요. 멈칫섭니다. 자,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해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부르니까 멈칫하는데 고개는 안 돌아보고 있어. 그렇죠?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부르는데 안 돌아봐. 남자가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대답 없죠.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악의적인 느낌 없이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시문이잖아. 그치?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라고 하는 이 말에 당신은 사기꾼이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닙니다. 그냥 뭘 얘기하는 거야?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로 그냥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You are 사기꾼. 끝. 자, 미워하고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원망은 없어.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 그랬더니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소유의 본질이죠.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것은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어딘가로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평생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는 거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뭐 했기 때문에? 덤으로 빌렸기 때문에.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뭐 한 거야? 빌려서 가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 관객석으로 또 가가지고 콕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자,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자는 자꾸 이제 거절하려고 등 돌리고 걸어 나가고 있는 상황. 하이는 점점 어떻게 해옵니까? 구두발을 들고 쾅쾅쾅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다가 지금 발로 차기 직전이거든요. 남자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아까 넥타이 빌려갔던 그 남성 관객 있죠? 그 사람을 다시 콕 집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죠? 마구 험하게 했었어?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준다고요. 덤, 당신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야? 되돌려줄 시간이야. 그러면 이 되돌려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헤어지는 것도 되돌려주는 거고 또는 세상과 이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면. 맞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별한 그 시간, 그러니까 되돌려줄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 공손하게 되돌려줄 거라고. 내 인생에서 당신은 뭐라는 거야? 소중한 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빌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다가 이제 이별할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을 맹세.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남자가 구두발에 차입니다. 걷어 차이니까 여자가 갑자기 다다다다닥 달려와가지고 남자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결혼을 결심하는 거죠. 청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하셨다던데. 아버지죠. 자, 빨리 갑시다. 어서 가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소유의 본질이거든요. 자, 75페이지 보세요. 주제의식. 자, 여기서 말하는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 뭐야? 덤과 같은 존재라는 거야. 사랑을 대가로 이제 태어난, 대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맞죠? 자, 덤이라는 존재야. 근데 이 덤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뭐라는 거야? 다 빌린 것이기 때문에 빌린 동안에 소중하게 다루다가 나중에 결국 다 어떻게 한다고? 되돌려주게 된다고. 그게 소유의 본질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소유가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식과 사랑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어떤 진심과 헌신, 소중하게 대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잡으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일단 두 번째는 뭔데요? 소유의 본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 요거 주제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주성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과 소유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왜 얘기하느냐? 이 여자가 처음에 남자랑 뭐 하며 결혼하겠다고 부자며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뭐야? 물질 만능적인 시선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시선이라고. 그래서 당시 어떤 물질 만능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도 여기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무리를 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거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주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거지만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없을 거라서요. 그래서 이 문제 풀고 한번 좀 공부를 복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마치도록 할게요.